예전에부터 맨유 팬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챔피언스 리그는 그냥 나가는 무대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용입니다. 네, 오늘은 맨유 채널이라면 꼭 한번 다뤄봐야 할 그리고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맨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유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유소년이 뭐가 있죠? 바로 라마시아죠. 스페인어로 농장이라고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바로 어린 선수들을 어떤 아카데미 시스템 안에서 훈련을 시키고 육성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성인 레벨 팀부터 그 라마시아 연령대의 모든 레벨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전술, 똑같은 포메이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유스들이 결국엔 성장해서 1군, A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팀의 DNA를 유소년 때부터 심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바르셀로나가 엄청난 왕조를 구축할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메시 선수가 있고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등등 그 라마시아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비견되는 사례로 바로 맨유의 유스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맨유는 유스 아카데미라고 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맨유의 아카데미라고 표현됐을 때 두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맷 버스비 감독과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이 두 감독의 공로를 제외하고서는 도저히 아카데미라는 맨유의 유스 시스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퍼거슨 세대부터 맨유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맷 버스비라는 전설적인 감독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고 맷 버스비의 아이들로부터 유스 시스템의 근간이 시작되었다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자료조사를 해보니 퍼거슨 이전에 맷 버스비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맷 버스비가 만들어 놓은 근간을 퍼거슨 감독이 꽃피우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맷 버스비의 아이들이라는 유스 아카데미 시스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맷 버스비 감독은 맨유에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맨유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1930년대 맨유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당하는 두 번의 사례가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 올드 트래포드가 폭격을 맞으면서 홈구장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겪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는데 맷 버스비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맷 버스비 감독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구장과 두 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에 사무실을 두고 정말 매일같이 선수들을 훈련시키기로 유명했고 특히나 유스 시스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맷 버스비의 파트너 코치 이름이 나오는데 지미 머피 코치입니다. 이 코치는 뒤에서도 한번 이름이 언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맷 버스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도와주는 열렬한 스태프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맷 버스비 감독이 부임하고 2년 만에 FA컵 우승을 따오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FA컵을 우승한 이듬해 1949년 부서졌던 올드 트래포드가 다시 완공이 되고요. 이런 계기와 함께 팀의 리빌딩을 버스비 감독이 시행하게 됩니다. 리빌딩의 포인트는 두 축이었는데요. 첫 번째 축은 바로 유소년 팀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축은 스카우팅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장해서 영국 전역에 있는 유망주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수들이 제키 블렌치 플라워라는 선수가 있고 로저번 이런 선수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런 유소년들을 발굴해내면서 마침내 1952년 리그 우승을 따오게 됩니다. 이 리그 우승을 따오는 데 있어서는 유스팀의 선수들이 성인팀에 합류하면서 큰 전력에 도움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를 발판으로 1953년에 던컨 에즈워즈라는 선수가 유소년팀에서 콜업이 되고요. 그리고 56년에 맨유 팬이라면 무조건 들어봤을 이름 바로 바비 찰튼 선수가 성인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지금은 바비 찰튼 경이라고 부르죠. 바비 찰튼에 이어서 마크 존스, 리암 윌런, 에디 콜먼, 데이비드 팩, 데니스 바이올렛, 빌 포커스 등의 유소년 선수들이 차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언론에서 처음으로 이런 칭호를 붙여주게 되는데 바로 맷 버스비와 아이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어린 선수들을 적극 기용해서 성적까지 이끌어낸 맷 버스비 감독의 성과에 대한 어떤 칭찬의 의미라고 언론이 붙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후 55-56 시즌 리그 우승을 다시 갖고 오게 되는데 이때 평균 선수단 나이가 22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소년 팀이 주축이 되어서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팀의 주전급으로서 리그 우승까지 활약을 했는지 돋보이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56-57 시즌에 리그 2연패를 하게 됩니다. 당시 리그에서만 103골을 넣었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기도 하는데요. 정말 어마무시한 전성기의 팀이었지 않나 싶어요. 또 이 시즌엔 유러피안 컵에 참가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전 우승팀이었던 첼시가 유러피안 컵에 참가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영국 FA 축구협회는 유러피안 컵에 참가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첼시는 그 FA의 요구를 수용해서 참가하지 않았고 맷 버스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FA의 어떤 반대 혹은 권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유러피안 컵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4강 진출을 하게 되는데 당시 알프레드 디 스테파노라는 정말 축구 전 세계적인 역사적으로도 이름이 명망이 굉장히 높은 선수가 이끌었던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3 패배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종합점수 3대5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이 정도로 그래도 나름 선전을 했다는 거. 그래서 당시 또 이제 축구계 레전더리 이름이 나오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이 맷 버스비의 맨유에게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직접 감독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 되죠. 넌 레알 마드리드에 오면은 파라데이스를 맛보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맷 버스비 감독이 거절하면서 한 멘트가 주옥 같습니다. Manchester is my heaven. 맨체스터가 나의 천국이다 라는 말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 회장의 제의를 단칼에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상승세를 타던 맷 버스비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얘기하기 전에 맨유 팬으로서 굉장히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됩니다. 바로 57-58 시즌에 있었던 뮌헨 비행기 참사입니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팀 자격으로 또다시 유러피안컵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시르베나 지베지다 라는 팀을 만나서 승리를 거둬서 4강을 확정하게 됩니다. 4강을 확정한 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급하게 귀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FA 영국 축구협회에 약간 삐뚤어진 시선이 있었잖아요. 유러피안 컵에 참가하는 거를 별로 안 좋게 봤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귀국을 빨리 하라는 식의 권고를 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결함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비행기가 조금 연착이 되었는데 급하게 수리를 해서 좀 무리하게 비행을 했다는 식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여러 다른 승객들을 태운 비행기가 출발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행기의 어떤 오작동이나 기계 결함 같은 걸로 인해서 비행기가 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맨유 선수들도 7명의 선수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로저 번 선수, 에디 콜먼 선수, 마크 존스 선수, 토미 테일러 선수, 던컨 에즈워드 선수, 지오프 벤트 선수, 리엄 윌런 선수 이 7명이 현장에서 즉사거나 혹은 추후에 치료를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사연까지 있는데요. 던컨 에즈워즈 선수는 추락 후에 즉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식을 잠깐 깨어 있는 동안 코치였던 지미 머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치님, 다음 경기는 3시에 시작하나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축구에 진심이었고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도 보여지는데 그 정도로 맷 버스비의 아이들 이라고 불렸던 선수들이 맨유를 얼마나 사랑했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지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 조니 베리 선수나 제키 블렌치 플라워라는 선수는 살아남았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서 축구 선수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맷 버스비 감독도 엄청난 부상을 입게 돼요. 생사의 문턱을 오가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회복은 했지만 당장 경기에 감독으로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지미 머피 코치에게 뒷수습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감독조차도 큰 부상을 당해서 감독이 지휘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만 봐도 축구단이 운영되기 굉장히 힘들 건데 지미 머피 코치도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저는 뒷수습을 맡아서 시즌을 끝내줬던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어떤 인간의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은 별로 좋지 않게 마무리됩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AC 밀란에게 패배하면서 탈락하게 되었고 리그에서는 9위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승을 계속 거뒀던 팀이 바로 9위로 추락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58-59 시즌, 59-60 시즌을 리그 7위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심지어 6위 시즌에는 리그 15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62-63 시즌에 19위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이제 맨유란 팀이
사실상 없어져도 무방할 만큼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지미 머피 코치가 수습을 했고 결국에는 건강으로 회복한 맷 버스비 감독이 복귀를 해서 63년도에 다시 FA컵 우승컵을 따오게 됩니다. 이 시즌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맨유의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리빌딩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때 또 레전드 선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63년도에 조지 베스트 선수를 콜업하게 됩니다. 네, 또 62-63 시즌 직전에 당시 토리노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던 데니스로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니스로, 바비 첼튼, 조지 베스트로 이어지는 잉글랜드 최강의 어떻게 보면 유럽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쓰리톱을 꾸리게 되는데 63-64 시즌에 리그 2위까지 다시 성적을 끌어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인 64-65 시즌에 리그 우승을 거뒀는데 2위가 리즈 유나이티드였고 당시에 승점이 같았고 골득실 차로 맨유가 우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65-66 시즌에는 리그에서는 4위로 좀 아쉽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FA컵의 준결승에 올랐고요. 다음 시즌 66-67 시즌 다시 리그 타이틀을 갖고 오게 되고요. 그 바로 다음 시즌 67-68 시즌에 드디어 유러피안 컵에서 우승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기념비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시즌의 시기를 계속 언급을 해왔잖아요. 기억해보면은 미넨 참사가 언제였죠? 57-58 시즌이었잖아요. 유러피안 컵을 갖고 온 게 67-68 시즌입니다. 딱 10년 만에 팀을 정상 궤도로 올려서 유러피안 컵 우승을 갖고 오게 되는데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 참사를 겪고 10년 동안 정말 팀에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맷 버스비 감독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팀을 다시 이끌고 와서 리그 우승과 유로피안 컵 우승, FA컵 우승, 웬만한 주요 우승을 다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왜 맷 버스비 감독이 전설적인 감독이라고 불리는지 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맷 버스비 감독에게 현재 세대의 맨유 팬으로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이 컨텐츠를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역사적인 유러피안 컵 우승을 거둔 그 다음 시즌인 68-69 시즌 도중에 맷 버스비 감독은 은퇴를 선언하게 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게 되는데 맷 버스비 감독이 팀을 떠나고 17년간 맨유가 다시 한번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간 이제 수많은 감독 교체를 겪었고 이전 감독이 만들었던 리빌딩이라는 어떤 시스템이나 철학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상태로 맨유란 구단이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17년 후인 1986년 퍼거슨 감독이 부임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맨유라는 팀을 표현하는 단어가 전 그걸 보고 좀 눈을 의심했는데 주정뱅이 구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급 대부분의 선수들도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상태를 보였다고 해요. 그냥 계속 술만 먹고 술 먹고 훈련에 참가하고 막 이런 기강이 해이해진 팀으로 변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부임을 하자마자 선수단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주축 선수들이었지만 술 문제가 많았던 고참 선수들을 죄다 내보내게 되고요. 젊은 영건들을 사오게 되는데 그때 거론되는 선수들이 스티브 브루스, 게리 펠리스터, 마크 휴즈, 마이크 펠란, 폴 인스 등의 선수들을 영입해서 주축 선수들이 빈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이렇게 주축 선수를 내보내고 새로운 젊은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7년간 헤맸던 팀이 갑자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리빌딩 기간 동안에 리그 중하위권을 거의 맴돌았고요. 거의 뭐 2부 리그 떨어질랑 말랑했던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언론과 팬들이 퍼거슨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퍼거슨 아웃이라는 어떤 헤드라인도 계속 뽑혀 나올 만큼 당시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맷 버스비 전임 감독이 퍼거슨 감독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적극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비 찰튼 경도 퍼거슨 감독을 적극 변호를 해서 경질 압박에서 조금 퍼거슨 감독을 좀 자유롭게 해줬고 구단의 경영진들도 퍼거슨 감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1986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89-90 시즌에 FA컵을 우승하게 됩니다. 당시 결승전에서 만났던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죠. 그래서 당시 FA컵 우승을 따오면서 퍼거슨은 비판 여론을 단 한 번에 잠재웠고 이어서 90-91 시즌에 컵 위너스 컵이라는 대륙간 대회 유럽 대항전의 전 시즌의 FA컵 우승자 자격으로 이 대회를 출전하게 되는데 당시에 요한 크루이프가 이끌던 바르셀로나를 만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컵을 따오게 됩니다. 퍼거슨 감독이 바로 이런 굵직굵직한 성과를 시즌마다 내게 되고요. 90-91 시즌에 기억해야 될 만한 또 사건이 바로 시즌 막판에 유스 출신이었던 라이언 긱스 선수가 성인팀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 전에 데니스 어윈이라는 풀백을 보강하기도 하고요. 전임자였던
물론 버스비 감독이 퍼거슨 감독을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바로 이런 유소년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표했다는 거가 아마 맷 버스비 감독이 퍼거슨 감독을 적극 옹호했던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이 다음 시즌인 91-92 시즌에 리그 준우승을 거두게 되고 리그 성적은 살짝 아쉬웠지만 UEFA 슈퍼컵에서 우승컵을 갖고 오고 리그컵 우승컵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89-90 시즌부터 지금 3시즌 연속 우승컵을 갖고 오기 시작하죠. 이것도 퍼거슨 감독의 능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17년간 헤매던 팀을 3년 만에 정상궤도 올렸잖아요. 능력 있는 감독은 조금의 시간과 기회를 주면 바로 증명은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갑자기 현 감독을 좀 압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린 감독도 이번 시즌이 어쩌면 되게 중요한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시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1-92 시즌이 끝나고 나서 92년도에 프리미어리그가 창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창설하자마자 92-93 시즌에 퍼거슨 감독이 드디어 26년 만에 리그 우승을 갖고 옵니다.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되면 4시즌 연속 우승컵 따온 거예요. 이 시즌이 또 중요한 게 유명한 선수들, 이제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선수들이 막 나와요. 바로 시즌 도중에 에릭 칸토나 선수를 영입하게 되는데 에릭 칸토나 선수가 당시에도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였지만 특유의 불같은 성격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됐다고 해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그런 성격 문제로 퇴출당하고 또 에릭 칸토나가 맨유에 오기 전에 리즈 유나이티드 선수였어요. 맨유의 당시에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팀인데 그 팀에서도 사실상 에이스였지만 여러 가지 성격적 마찰로 문자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맨유가 비교적 저렴한 금액인 10만 파운드에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릭 칸토나 선수가 시즌 중반에 합류해서 굉장히 에이스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시즌 끝나고 발롱도르 3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당시의 에이스 말고도 퍼거슨 감독이 유스로 애지중지 키웠던 선수 3명이 콜업되게 되는데 바로 데이비드 베컴, 니키 버트, 게리 네빌 선수가 1군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스와 유소년 팀이 받쳐주면서 리그 우승 타이틀을 갖고 오게 되죠. 그럼 그 다음 시즌을 볼게요. 그 다음 시즌 93-94 시즌은 먼저 성적만 보면 리그 우승을 했고 FA컵 우승을 했습니다. 첼시를 결승전 상대로 만나서 우승컵을 따오고 리그컵에서 준우승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리그컵만 따왔으면은 도메스틱 트래블을 이룰 수도 있었겠죠. 조금 아쉽게 그건 달성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더블을 기록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는데 이 시즌에도 보면은 이전에 칸토나, 데이비드 베컴, 니키 버트, 게리 네빌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이 시즌에는 시즌 전에 로이킨 선수를 영입을 하고요. 그리고 유스에서 폴 스콜스와 필 네빌 선수를 콜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2시즌 연속 그 당시에 즉시 전력감이었던 에이스들을 영입하고 맨유 유소년 팀에서 키운 선수들로 뒷받침하는 이런 시스템을 퍼거슨 감독이 이때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3-94 시즌에 1군에 등록된 선수 중에 무려 6명의 선수가 맨유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키운 선수들인데 6명의 면면을 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라이언 긱스가 있고요. 데이브 베컴, 니키 버트, 게리 네빌, 폴 스콜스, 필 네빌까지 이 6명의 선수들이 1군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당시 언론에서 이 선수들, 이 세대를 가리켜서 클래스 오브 9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맷 버스비의 아이들 이후에 퍼거슨의 아이들로 불렸던 이 세대가 바로 이 6명의 선수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즌인 94-95 시즌은 리그 준우승, FA컵 준우승에 그치면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때 당시 또 메인 이슈가 있어요. 바로 칸토나의 관중석 쿵푸킥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칸토나 선수에게 아마 가죽과 관련된 약간 패륜적인 언사를 이렇게 들리게끔 했던 것 같고 제가 그랬잖아요. 칸토나 선수가 굉장히 불같은 선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뒤돌아서서 그 관중석에 있는 팬에게 진짜 쿵푸킥을 날려요. 진짜 이단 접착을 날려요. 그래서 그런 굉장한 해프닝이 있어서 팀의 분위기가 뒤숭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거슨 감독이 원래는 굉장히 채찍질도 많이 하는 감독인데 또 반대로 당근을 진짜 줄 때 확실히 주거든요. 칸토나 선수가 온 전 국민적으로 혹은 언론의 지탄이 대상이 됐는데 퍼거슨 감독이 끊임없이 칸토나 선수를 굉장히 옹호를 해줬다고 해요. 칸토나가 이런 사건을 겪고 모두들 맨유를 떠나서 다시 해외 무대로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퍼거슨이 적극 옹호를 해줘서 이거를 넘어가서 칸토나 선수가 훗날 맨유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시즌 95-96 시즌인데요. 당시 초반에 맨유가 조금 흔들렸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면 주장이었던 브라이언 롭슨 선수가
미들즈브러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맨유를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팀에 공백이 생겼고 칸토나가 전 시즌에 쿵푸킥으로 상당히 긴 징계를 받게 되었고 팀의 주축이었던 포린스 선수와 마크 유즈, 칸젤스키스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에 좀 공백이 생겼는데 이 공백을 영입을 통해서 메꾸지 않고 앞에 얘기했던 유스 선수들로 이 선수들의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막전에 아스톤 빌라를 만나서 1대3으로 패배를 하게 됐고 당시 개막전 이후에 BBC에서 앨런 한센이라는 평론가가 이렇게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꼬맹이들 갖고 우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10대 나이를 갖고 있는 그 6명의 유소년 팀이 주축이 되어서는 우승을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혹평을 날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반전이 나옵니다.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그 6명의 선수들이 소위 말해 잠재력 폭발을 하는 시즌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선수들이 대폭발하면서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때맞춰 칸토나가 징계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서 맨유는 상승 곡선을 타게 되고 리그 우승을 거두고요. FA컵 우승을 거두면서 더블을 또 기록하게 됩니다. 시즌 초반 개막전에서 받았던 혹평을 그냥 180도 뒤집게 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퍼거슨 감독은 또 한 번 리빌딩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후 3년간 리빌딩을 시행을 해서요. 칸토나, 스티브 브루스, 마크 유즈, 브라이언 롭슨, 포린스 등 선수들이 퇴단을 하게 되고 테디 셰링엄, 솔샤르 같은 선수를 영입을 하고 기존의 유스 팀들이 뒷받침되면서 더 젊고 활기찬 경쟁력 있는 팀으로 또 변모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잉글랜드 최초의 기록을 쓰게 되는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바로 98-99 시즌입니다. 그 해당 시즌에 야프스탐, 드와이크 요크 선수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역사적인 트래블을 거두게 되는데 FA컵부터 볼게요. FA컵은 보통 64강에서는 되게 하부리그 팀을 만나거든요. 근데 64강부터 당시 1부 리그였던 프리미어리그 팀이었던 미들즈브러를 만나게 되고요. 미들즈브러를 이기고 올라갔더니 32강에선 또 라이벌인 리버풀을 만나게 돼서 추가 시간 역전골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겨우겨우 32강을 올라가니까 바로 16강에서 풀럼을 또 만나서 1대0 신승을 거두고요. 8강전에선 첼시를 만나서 재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8강전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올랐는데 4강전에 당시 또 퍼거슨 감독의 최고의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던 아스날을 만나서 또 재경기를 치러서 재경기에서 연장전을 가서 이기게 되는데 이때가 제가 기억하는 그 레전드 짤이 이 경기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바로 라이언 긱스가 왼쪽 측면에서 아스날 수비수들 드리블로 녹인 다음에 골 넣은 거 있거든요. 그리고 세레머니로 상의탈의에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가슴털 이만큼 나서 막 흔들면서 관중석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진짜 그 당시 어렸을 때 그 다음 카페 아이러브 사커 그 하이라이트 방에서 그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그때 봐도 우와 막 이런 느낌이었어. 당시에 로이킨이 퇴장을 당했고 PK를 주게 됐는데 슈마이켈 선수가 이거를 또 선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전에서 라이언 긱스가 전설의 결승골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결승전 상대도 뉴캐슬입니다. 그래서 뉴캐슬을 결승전에 만나서 2대0으로 꺾으면서 FA컵 우승을 정말 힘겹게 갖고 오고요. FA컵도 이렇게 힘겹게 이겼는데 리그는 어떻게 우승컵을 갖고 오게 되냐면 크리스마스 이후 후반기에서 무패를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바로 14승 6무 0패를 거두면서 굉장한 성적이잖아요. 후반기 내내 거의 지지 않은 거야. 그런데 우승의 행방이 맨 마지막 라운드 38라운드에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승점 1점 차로 맨유가 우승을 하게 됐는데 준우승팀이 바로 벵거의 아스날입니다. 맨유가 1점 차로 우승을 하게 돼서 리그도 굉장히 힘겹게 갖고 왔고 그럼 챔피언스 리그를 볼까요?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가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브렌비와 한 조에 이루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조를 2승 3무로 조 2위 성적으로 뚫게 됩니다. 8강에 인터밀란을 만나서 3대1로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4강에서 또 유벤투스를 만나서 종합점수 4대3으로 가까스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죽음의 조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결승전에서 다시 격돌을 하게 되는데 이 경기가 바로 깜노우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전설적인 경기입니다. 경기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하면 0대1로 지다가 후반 추가 시간 3분 만에 2골을 넣거든요. 그래서 2대1로 역전승을 하는데 그 2골 넣은 선수들이 다 교체 선수예요. 바로 첫 번째 골은 셰링엄 선수고 두 번째 골이 바로 동안의 암살자 솔샤르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승리의 여신이 그냥 맨유를 선택한 것처럼 진짜 3분 만에 기적적으로 2골 넣어서 챔피언스 리그를 따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구단 최초의 트래블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평균 시청률이 64%에 달했다고 합니다. 영국 내에서. 어마어마하죠. 내 나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 대하드라마 허준 막 이런 것도 막 진짜 레전더리한 시청률이라고 해도 50%대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64%면 그냥 옆집 다 보고 있는 거야, 그 경기를.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경기였고,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퍼거슨 감독이 퍼거슨 경호로 승격하게 되죠. 98-99 시즌 이후의 성적은 제가 뭐 일일이 시즌별로 기록하지는 않을게요. 퍼거슨 감독이 워낙 오래 팀에 머물렀기 때문에 간략히 이후의 성과들을 요약하겠습니다. 총 26년 6개월 동안 맨유 감독을 맡으면서 1986년 11월 6일에 부임해서 2013년 5월 19일 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 퍼거슨 감독의 영광의 시절을 정말 함께했고, 퍼거슨 감독이 은퇴를 한다는 것도 그 당시에 믿기지가 않았고, 그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막 모에스 감독 오고 막 누구 왔는데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퍼거슨이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이제 퍼거슨 감독이 잘했고 있었지, 레전드였지, 정말 실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퍼거슨 감독은 우리 맨유 팬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굉장히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이고 훌륭한 감독이었다고 평가할만 합니다. 기록적으로 더 볼게요. 기록이 조금은 부정확하거나 뭐 기사나 자료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 1500전을 겨뤄서 895승 338무 267패를 거뒀는데 통산 승률이 무려 59.66%입니다. 그냥 거의 60% 승률이라고 보면 돼요. 10번 싸면 6번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처럼 1500전이라는 엄청난 경기를 치르고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올드 트래포드 경기는 총 404경기를 치러서 304승 66무 34패를 거두면서 승률이 무려 75%입니다. 제가 앞에 59.66% 60%에 가까운 그것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홈경기 승률은 75%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맨유를 꿈의 극장이라고 불리게끔 한 장본인이 퍼거슨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맨유 홈만 가면 한 10번 싸우면 8번 지는 거야. 상대방에게는 정말 최악의 경기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승리를 바탕으로 리그에서 무려 13번을 우승을 하고요. 챔피언스 리그 2회를 우승하는 등 총 38개의 트로피를 따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믿기 힘든 기록이 있는데, 퍼거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에 리그에서 3위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3위 안에 무조건 들었던 거야. 미친 기록이지. 예전에부터 맨유 팬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챔피언스 리그는 그냥 나가는 무대였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챔피언스 리그 가기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네, 맨유 지금 챔피언스 가기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은 5위까지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위 안에 드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임에도 3위 안에 무조건 들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맨유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콘텐츠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우선 맨유의 과거를 여기에서 한번 발물이 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따로 다룬 이유는 결국에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 유스, 아카데미라는 키워드를 만든 장본인, 그 두 명을 한 번쯤은 제 콘텐츠에서 꼭 다루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 감독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퍼거슨 이후에도 수많은 명장들이 맨유를 거쳤지만 사실 뭐 3년을 채 버틴 감독이 없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아쉬운 감독들도 있어요. 무리뉴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감독들은 사실 기회를 더 줬으면 어땠을까. 선수단과의 갈등에서 무리뉴 감독을 내쫓았던 맨유 구단의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수치적인 역사인데, 예전처럼 퍼거슨이나 맥버스비처럼 좀 더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무리뉴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있으면서 맨유에서 더 좋은 성과들을 거두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버 2스푼 보태면 어쩌면 무리뉴도 이 감독들의 발자취를 맨유에서 남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무리뉴 감독도 이미 꽤 오래 지난 과거의 얘기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아모린 감독, 이 감독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리뉴 이후에는 이 감독, 아모린 감독 꼭 좀 밀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좀 공통점이 맷버스비 감독과 퍼거슨 감독과 조금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감독 다 조금 젊은 나이에 맨유를 맡아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맨유를 쭉 수직 상승 그래프를 그려줬던 감독인데, 아모린 감독도 두 감독보다 아마 더 젊은 감독으로 맨유에 부임을 했고, 그리고 또 퍼거슨 감독과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퍼거슨 감독도 어쨌든 이전 맷버스비 감독이 떠나고 17년 동안 헤맸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틀을 잡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퍼거슨
감독 아웃이라는 그런 경질 압박도 수차례 받았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구단의 지지로 살아남았고 성과를 냈고, 아모린 감독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 팀을 중간에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성적으로는 낙제점에 가까워서 비판에서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비판을 통해서 분명히 아모린 감독도 성숙해지는 부분이 있고, 아모린 감독의 어떤 전술 철학이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퍼거슨 감독처럼 명확하기 때문에 팀 내 기강이나 규율을 중시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모린 감독이 초반에 살짝 한 2, 3년, 길게 한 3, 4년까지도 조금 헤매더라도 퍼거슨 감독이나 맷버스비 감독에게 줬던 어떤 적극적인 지지와 서포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모림도 이전에 10년이 넘는 맨유의 암흑기가 좀 있었고요. 물론 그 암흑기에서도 간간히 우승을 따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암흑기가 맞거든요. 그 암흑기를 다시 정상궤도 올려놓을 적임자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모린 감독에게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가 아닌 맨유 팬분들도 더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줬으면 좋겠고, 또 제 채널에도 많은 지지와 성원,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맨유의 과거 유스 아카데미 콘텐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 후속 콘텐츠로 맨유의 현재 아모린 감독이 갖고 있는 유망주들의 풀을 한번 보고, 유망주들의 활약상을 간략히 짚어보고, 이 선수들이 미래에 어떤 선수들로 거듭날 수 있는지까지 다뤄보는 콘텐츠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